하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 사건, 배경은 서사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자, 이 서사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죠. 자, 서사에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서사에는 어떤 사실이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글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사는 결과적으로 인물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배경이 구성되어야만이 하는 내용이죠. 서사는 인물의 움직임을 통해 사건을 전달하는 기술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서사는 또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전말을 전달하는 중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을 하자라고 하죠. 하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이냐 이야기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자가 어떤 걸 전달하는 거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하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전달하는 시각을 시점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기술을 하기 위해서 하자는 시점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사는 하자의 입장에 따라서 하자가 보고 들은 그대로의 사건을 전달하는 객관적인 서사와 하자의 생각이나 정서를 중심이 되는 주관적인 서사를 나눌 수 있겠죠. 따라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하자와 사건의 중심인 주인공의 관계가 어떠한 건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도 이 점에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자, 글을 쓸 때 객관적인 서사를 쓸 거냐, 주관적인 서사를 쓸 거냐, 아니면 말을 할 때도 객관적인 서사의 내용으로 말을 전달할 것인가, 아니면 주관적인 서사로 전달할 것인가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것을 규정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서사에는 중요한 것이 어떤 게 있느냐면 하자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즉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하고 그 의미가 인간적 관계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필연적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더불어 움직임은 하나의 의미, 즉 줄거리로 연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예시문에서는 하자가 유치장에서 보낸 하루를 빠른 속도로 전해주는 게 되는 것이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이 어떻게 이어지며 유익하면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제 도우미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삼양동 산동네로 이사 간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즈음 무슨 이유인지 인근 파출소에서 출두하라는 연락이 왔다. 다음 날 저녁 파출소로 갔다. 경찰은 무표정한 얼굴로 이름을 묻더니 기다리라고 했다. 나무 의자에 앉아 기다린 지 꽤 시간이 흘러 왜 오라고 했는지 물어보았지만 기다리라는 대답만 했다.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자정쯤 됐을까? 유리창에 철망 친 버스에 모두 타라고 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유나 알고 타겠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대답커녕 조용히 하라며 도리어 화를 냈다. 앞좌석에 앉았다. 이미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혼하자며 싸우는 사람, 애인하고 싸우는 사람, 도둑질하다 잡혀온 사람, 술 취한 중년 등으로 시끄러웠다. 말다툼하는 소리만 들어도 그들이 왜 와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버스는 파출소 몇 군데 더 돌았다. 경찰에게 욕하는 사람, 오는 아주머니, 술 주정하는 사람들을 더 태웠다. 그런 상황을 둘러본 나는 이미 죄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중략 2. 버스는 20여 분 더 가더니 어느 경찰서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자 우리를 유치장으로 몰아넣었다. 유치장 안은 군 훈련소 내무방과 비슷했고 마루 끝에는 칸막이만 쳐 있는 변소가 있었다. 거기서 나오는 냄새가 지독했다. 한쪽 구석에선 험상 곱게 생긴 서너 명의 사내들이 경찰의 눈치를 살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중략 동이 틀 무렵 라면이 나왔다. 어제 저녁을 굶은 나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팅팅 부른 면발을 보자 도저히 먹을 수 없었다. 그 사이 별 5개 스타는 자기 것을 단숨에 다 먹고 나에게 말했다. 이런 데 와서 안 먹으면 손해요. 하며 내가 젓가락을 내려놓자 재빠르게 가져갔다. 말로만 들었던 유치장 이야기를 직접 당하고 보니 황당하기만 했었다. 라면을 다 먹자 철망을 친 버스에 또 타라고 했다. 스타들은 그런 일에 익숙한지 낄낄거리며 올라탔다. 얼마쯤 더 가자 뚝섬 즉결재판소에 도착했다. 넓은 철창 안에는 5, 6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전화로 높은 사람을 찾기도 하고 면회 온 사람에게 돈 갖고 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나도 아는 경찰한테 연락해서 빼달라고 할까 하다 더 지켜보기로 했다. 오후 3시쯤 경찰은 호명하는 순서대로 들어가 일렬횡대로 서 있으라고 했다. 잠시 후 9명이 줄을 서자 갑자기 재판관이 짜증을 냈다. 3. 이 아줌마 또 왔어. 또 들어오면 그땐 아주 멀리 보낼 거야. 단골이었나 보다. 하지만 그 여자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덤덤하게 서 있었다. 내 순서가 왔다. 판사는 밑도 끝도 없이 나에게 말했다. 다 원상복구했지. 왜 왔는지도 모르는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벌금 15,000원. 그 사이로 벌금형이 떨어진 것이다. 영화 속에서 보았던 그런 재판이 아니어서 속으로 실망했지만 벌금형에 조금 안도가 되었다. 그동안 은근히 걱정했던 마음을 정리할 겸 한 구석에 앉았다. 창가 쪽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약간 정신장애가 있는 듯한 건장한 남자가 원숭이같이 쇠창살을 타고 다니며 여자들만 희롱하고 있었다. 너 남자 꼬셨지? 하며 여자들을 툭툭 건드리고 다녔다. 내가 보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였는데 여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4. 다음날 직장의 상주에 있는 경찰에게 어제 일을 말했더니 왜 전화 안 했냐며 생색을 냈다. 나중에 들었지만 반체제 인사, 정과자, 불량배, 사기꾼 같은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여 사회정화 차원에서 순화교육을 보냈다고 했다. 나는 온종일 왜 벌금형을 받아야 했는지 궁금해서 퇴근 후 파출소로 찾아가서 물었다. 항공 촬영 결과 집이 불법 건축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재훈의 유치장에서의 하루에서. 자, 잘 들으셨죠? 이재훈의 유치장에서 하루 이야기 서사입니다. 이 서사 1, 2, 3, 4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야기 전달하는 사람, 즉 하자는 나 자신입니다. 둘째는 인물의 움직임에 보여주는 동사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죠. 셋째, 각각의 사건이 인과적인 의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넷째, 시간 움직인 의미의 3요소가 있어야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씩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 즉 하자, 나가 존재한다. 윗글의 내용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자인 나는, 하자는 어느 날 파출소에 출두 요구를 받고 경찰서에 도착해 벌금을 선고받기까지의 이야기를 자신의 관점에서 전해주게 된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말이나 움직임을 따옴표로 인용해서 직접 보여주거나 뭐뭐라고 했다. 와 같이 간접화법으로 전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이 글이 하자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하자의 이야기 하지만 주로 관찰적인 관점에서 사항을 전달하고 있었다. 둘째, 인물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동사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는데, 자, 윗글의 하자는 현장의 사건을 빠른 속도로 전하다 보니 인물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동사가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이야기는 몇 개의 토막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어느 날 저녁 출두 요구를 받고 파출소에 도착한 이야기. 파출소에서 기다리다가 자정쯤 되어 철망친 버스를 올라타 경찰서 유치장까지 도착한 이야기. 다시 유치장에서 뚝섬 적결 심판소로 넘겨진 이야기. 적결 재판소에서 나에게 떨어진 벌금 이야기 등
파출소 출두에서부터 적결 심판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현장감 있게 전개가 되었다. 이처럼 서사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인물의 움직임이 핵심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사건과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는 동사가 빈번하게 사용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셋째, 각각의 사건이 인과적인 의미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이야기 1은 발단에 해당이 되죠.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 임금 파출소에서 출두해라는 연락이 왔죠. 이것이 바로 사건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럼 독자들로 하여금 아주 궁금하게 만들었죠. 이것을 궁금증 유발하게 하는 전조가 된 것이겠죠. 2는 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적결재판소에 도착하는 이야기로 전개되는 게 되는 해당입니다. 3은 나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황해 하는 위기와 결정을 말하고 있죠. 4는 나가 벌금형을 받아들이고 이 사건을 해상하는 결말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이야기는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이라는 자연적 시간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고, 즉 하자가 적결재판소에 도착한 과정과 유치장 안에서의 부산한 전경과 벌금형을 받고 당시에 해상하는 과정이 발단해서 전개, 위기, 결정까지 인과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넷째, 시간, 움직임, 의미의 3요소가 있어야 한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처럼 하나의 의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삼양동 산동네로 이사 간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쯤이라든지 다음날 저녁, 자정쯤 같은 시간적 구성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이겠죠. 시간은 윗글처럼 임의적 시간과 자연적인 시간으로 구분될 수 있죠. 임의적인 시간에는 어느 날, 3년 전, 그의 겨울과 같은 시간 단위를 말하고, 자연적인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을 단위를 뜻하게 됩니다. 또한 그 시간 안에서 일어난 인물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움직임이 구성 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시간 요소들과 그 속에서 일어난 인물들의 행동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서사는 147페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사는 주로 소설이나 영화 그리고 드라마뿐만 아니라 자기 소개서와 에세이, 평전이나 자서전, 사건 현장을 다루는 신문 기사에서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유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연습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다음은 객관적인 서사의 예이다. 흐름에 맞게 이후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 지하철 2호선 문이 열렸다. 승객들이 미쳐 내리기 전에 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났다. 그리고 누군가 마구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사람이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우왕좌왕 웅성거리겠다. 얼결에 창문 밖으로 나와보니 한 남자가 철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망연자실로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어디서 몰려왔는지 수십 수백 군중들이 몰려 있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뛰어내려 남자를 구하려고 한 사람은 없었다. 그때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을 해치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철로 난간으로 뛰어내렸다. 자, 20대 청년이 왜 뛰어내렸을까요? 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 아주 희생적인 의미의 개념을 둘 수 있겠죠. 그다음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겠죠.
친구들이 있으면서 네가 내려가서 구해 하고 밀었겠죠. 그래서 20대 후반이 되는 청년이 이 떨어져 있는 사람 옆으로 뛰어내리게 되겠죠. 이와 같이 이 서사의 흐름에 맡긴 이후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봐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말하기와 글쓰기는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창의적인 사고 방식이 위해서. 대상과 공간의 이미지하 149페이지 의미를 두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래 사진은 무엇을 찍은 것일까? 사진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대상을 이루고 있는 각 부분의 이름이나 모양이나 색깔을 나타내는 말을 한번 적어서 한번 볼게요. 자, LP 플레이어, 양판이죠. 전축. 소리 들으면 좋겠죠. 저희들 나이 때는 이것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MP3 기계 없죠. 핸드폰 안에 들어있죠. 이와 같이 시대가 흐름으로써 이 보기 힘든 이 LP 플레이어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처구기, 이 누가 만들었죠? 어느 시대? 조선시대죠. 뭘 위해서 만들었죠? 하늘에서 비가 얼만큼 내려오는지를 이 청량을 하기 위해서 처구기를 만들었죠. 누가? 세종대왕님,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같이 만들어낸 것이겠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말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묘사와 종류의 범위 150페이지입니다. 묘사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요, 뭐 설명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이 설명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자가 되어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범위나 공간을 그림을 그리듯이 풀어내는 것을 묘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장은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 이런 식의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겠죠. 묘사는 이 세 가지의 문장 유형에 무엇이 어떠하다는 형태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묘사의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엇은 명사가 되고 어떠하다는 것은 형용사가 되어서 묘사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부연하자면 서사가 동사 중심의 표현 방식이라면 묘사는 형용사 중심의 표현 방식을 둘 수 있습니다. 묘사는 공간에 대한 사실적 재현을 강조한 객관적인 묘사와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심리가 투사되는 주관적인 묘사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묘사, 주관적인 묘사, 아까 객관적인, 주관적인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객관적인 묘사는 설명 방법적 분석과 일본을 상통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와 이거 비교하고 이런 의미의 개념이겠죠. 반면 주관적인 묘사는 바라보고 서술하는 이의 감정이 노출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경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사도 객관적인 묘사와 주관적인 묘사를 나눌 수가 있겠죠. 특히 주관적인 묘사는 문학 작품 중 수필이나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과 사건을 부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묘사는 인문학에서 많이 쓰는 것 같지만은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공학에서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묘사를 위해서 숙지해야 할 명사와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사를 할 때는 장면의 잦은 변화나 사건보다는 정진되어 있는 상황 자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설명하다 보면 지나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지되어 있는 의미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지된 화면 속 각 요소의 특징과 사항을 정확하게 치밀하게 파악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이 박물관에 있는 유적 탐사라는 뭐 이렇게 발굴하시는 분들 보면 그림을 다 그려요. 그 그림을 그려 가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생물학자나 이런 분들이 관찰을 할 때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지된 화면 속에서 각 요소의 특징과 사항을 정확하게 치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그림을 그리면 가능하겠죠. 이것이 글 쓰는 사람이 지켜야 할 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 대상들을 어떻게 조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우선 초점의 대상을 정한 뒤 대상을 수평으로 볼 건지 수직으로 볼 것인지 순환적으로 볼 건지 순서를 정해야 되겠죠. 원경에서 볼 건지 건경에서 볼 건지 건경에서 원경으로 글이 조감이 끝나면 초점 대상의 수순을 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 묘사를 하기 위해서 구석구석 다 봐야 된다는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산을 그려서 보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산 속에 나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묘사를 할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이 묘사를 위해서 숙지해야 할 명사와 형용사는 이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아울러 크기, 높이, 넓이, 깊이, 모양, 색깔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되겠죠. 이때 건물의 이름, 공간을 이루고 있는 각 부위의 이름, 기계의 각 부분의 명칭, 나무의 종류, 사물이나 대상에 해당되는 다채로운 명사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분,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이 묘사 한번 해보십시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생각을 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묘사는 제가 안 가르쳐줘도 자연적이 미사구구를 쓰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이 사랑하는 일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내면적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 생각이 어떻고 하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묘사를 할 수도 있고 객관적인 묘사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형용사를 이용해서 뭐뭐는 어떠하다 형태의 문장으로 표현해주면 사진이 인화되듯이 대상이 재현하게 될 수 있겠죠. 처음에 막연하게 보이는 것도 구체적으로 되살아나게 되겠죠. 자, 이게 2014년 경주에 있는 항공사터에서 찾아온 봄에 대한 의미인데 책 교재를 보다 보니까 흑백으로 되어 있어요. 불행하기도 컬러가 되었으면 훨씬 좋았겠죠.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멀리 보이는 능선은 청회색 동물이 엎드려 있는 것 같다. 그 능선이 오른쪽으로 이어지다 끝나는 지점에 하얗게 길쭉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 황룡사 터에서 발굴된 각종 석재를 쌓아놓은 곳이다. 사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끝으로 황룡사 역사문화관이 건립 중이다. 그 신축 중인 연구센터 맞은편으로는 동궁과 월지로 가는 도로가 이어진다. 도로의 양옆으로는 벚꽃 축제가 절정이다. 사진의 중앙에 있는 둑은 신라 때부터 있었던 것일까? 아무래도 70년대 절터를 발굴하면서 나온 돌을 쌓아놓은 것이 아닐까 싶다. 야토막한 둑이 위와 아래를 나눠서 그리 넓어 보이지는 않지만 멀리서 보면 황룡사지는 넓고 넓다. 2만 평이 넘는 신라 최대의 사찰이었다고 하지 않나. 옛날의 영화는 강고 덮고 터만 남은 그곳을 가득 채운 것은 유채이다. 이젠 제주도만의 유채가 아니고 황룡사지 유채이기도 하다. 둑이 넓은 들판을 두 개로 나눈다면 왼쪽 길은 수평을 이루면서 소실점을 향해 치닫는다. 일핏 보면 아짜. 길은 사각의 블록을 두 개씩 맞붙여 놓은 보도와 황토를 그대로 둔 길이 엇갈리며 총 4개의 줄기를 이룬다. 그렇게 길은 소실점까지 이어지는데 거기에 금당터도 있고 그 유명한 황룡사 9층 목탑터, 장육존상터가 있다. 소실점 끝을 향해 걷는 검은 옷의 남자는 그걸 보러 가는 길일 것이다. 중앙의 세 사람은 누가 봐도 나들이 나온 가족이다. 황룡사 터를 보러 온 것인지 소풍을 나온 것인지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유채꽃밭에서 사진을 찍는다.
노란색 옷을 입은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은 아빠고 부녀를 앉혀놓고 사진을 찍는 이는 엄마다. 막 대궁이 끝에 달린 봉오리에서 피어나고 있는 노르스름한 유채꽃에 길가의 개냐리꽃에 노란색 옷을 입은 아이의 황룡사 터는 노랗다. 자, 이 사진을 가지고 묘사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핏 보면 일반 밭처럼 보이지만 글을 읽어보면 어느 장소를 묘사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진 하나 가지고 밑에 설명이 없더라면 무슨 사진이지?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이 더 들어갔다면 여러분들이 황룡사 개터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